네, 우려했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 1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 국내 확진자는 556명이 됐습니다. 어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는데 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이제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 심각 단계로 격상시킨 건 아닌데 그건 어떤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우선 이제 지금 워낙 시시각각으로 네. 오늘 벌써 123명이 나왔고 이제 신천지에서도 63명, 뭐 제주, 경남, 경북, 광주, 경기 다 추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어제 발표한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상황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 네.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위험도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 자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는 외부 중국 등 경계에 대한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네. 국내 대응 문제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전국적 확산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어제 해서 이제 심각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과거 이제 신종플루 때도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벌써 오늘 123명이 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거하고는 상황이 또 많이 달라져서 네. 정부가 오늘이라도 어떤 대책이나 대응을 할지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 1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93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20명, 그러니까 123명 가운데 11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적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격상을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전국 확산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 양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기준에 의하면 관심주의, 경계, 심각 단계 대신 심각을 보니까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네. 됐을 때 이제 심각 단계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 잠깐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이 9명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나온 것처럼 1,200명 정도가 의심 증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 이제 치명률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데 이거는 좀 과거적인 지금 제가 볼 때는 발상인 것 같고요. 예.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 자체들은 계속 확산 일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라면 좀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켜서 네. 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리가 좀 관할하면서 좀 전국 차원에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좀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왜 심각 단계를 올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논란들이 일게 되고 그 네. 논란들이 여과 없이 가게 되면 국민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좀 혼란스럽고 공포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에 심각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왜 올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확산면으로 봤을 때는 심각 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치명률이 좀 낮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치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한다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치명률이 지금까지의 통계가 낮았던 건데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이번 그 중국에서 발생한 걸로 보면은 7만 6천 명 정도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 걸려서 네. 한 2천 명 정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2% 정도 되고요. 중국 외로 치면은 이제 0.2에서 0.4라고 하는데 네. 오늘 지금 4명이 이번 신종 코로나 돌아가셨다는 걸 전제로 네. 하면 지금 올해 지금 556명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을 556명으로 나누면
현재 치사율은 0.7%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치사율보다는 지금 높아진 상태고요. 네. 중국 후베이성이나 이런 데 2%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또 독감보다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감보다도 뭐 치명률과 상관없이 전염력은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염력을 얘기를 할 때 재생산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R0라고 표현을 해서 리프로덕션 넘버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독감은 한 1.3 됩니다. 그러니까 네. 10명이 걸리면 13명, 13명 곱하기 1.3 네, 하면 뭐 네. 한 15, 6명 이렇게 해서 네. 느림보를 걷는 거죠. 그래서 그게 R0가 1 밑으로 내려가면 언젠가는 소멸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재생산 지수가 예. 0보 가까우면. 네, 그래서 네. 0.8 곱해버리면은 0으로 수렴을 하기 네.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는 WHO도 그렇고 2에서 3을 봅니다. 그러니까 2.5. 예. 그래서 그렇군요. 3만 가정을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3명이 9명, 9명이 27명, 27명이 51명, 51명이 153명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한 3, 4, 5, 6단계가 되면은 독감하고는 기본적으로 이게 경쟁이 안 되는 뭐 자동차로 네. 치면 소나타고 우리 코로나는 뭐 아주 비싼 뭐 부가티든지 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 속도의 차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의 데이터 기준으로 치면 치사율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물론 이제 메르스 이런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과거에 확진을 받았던 환자 가운데는 이미 완치가 돼서 퇴원한 환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개인의 면역력과 체력과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복합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건강 상태. 네. 건강 상태라 하면은 젊으신 분도 건강하지만 연세 드셨던 분도 평소에 면역력을 많이 키우신 거, 운동했다든지 아니면 네. 유전적으로 좋다든지 예.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조기 진단. 그래서 처음에 발견을 초기에 하면은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제나 다른 걸 쓸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예. 또 늦게 발견하게 되면 본인의 이미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폐 쪽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폐를 공격하면 뭐 굉장히 이거는 뭐 사람이 숨을 못 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공격하는 거를 늦게 발견하게 되면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뭐 위독한 분들이 뭐 이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다. 예. 뭐 에크모라는 게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거 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크모라는 게 이제 혈액을 강제로 순환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예. 메르스 때도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이제 동일합니다. 메르스나 이번 코로나19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말로 사촌지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폐를 공격을 해서 그전에는 사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에크모라는 장치는 뭐냐면 삽관을 해서 네. 피를 빼서 예. 피가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게 들어있는 거를 이산화탄소를 날려버리고 네. 산소를 집어넣어서 아. 다시 우리 몸으로 들여보내는 장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장이 약하시거나 예. 거의 숨을 거두기 정도의 사람인데도 살리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도 위중한 분이 어제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은 지금 현재 이미 에크모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걱정하는 바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는 뭐 이제 좁은 영토에서 5천만 명이 모여 살고 또 개인 간의 교류가 굉장히 많은 그 국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가적 리더십이죠. 과거에 이제 재난과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 어떤 평가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석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게 그 전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저는 상식적인 시각에서 너무 이제 그 정부의 대응이 저는 이제 안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전에 그 경계 그 올리는 거 심각 단계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심각 단계로 빨리 격상하는 게 맞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의 그 출입국 문제 네. 이 부분들이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이스라엘에 130명이 가가지고요. 네. 결국 이제 그 입국 저지당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서 그 입국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다 받는다는 게 맞는지.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러시아, 북한 외에 미국, 전부 이게 그 중국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이게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구 경북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야당 황교안 대표도 말했지만 예. 지금은 이제 그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만 지정돼 있거든요. 예. 이것만 가지고 이게 부족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주장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네. 모든 게 인적 물적 시설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방식과는 전혀 다른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 이 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해달라고 동의한 사람이 8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뭐 이렇게 뭐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바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일 것 같고요. 그렇죠.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예측 가능성이에요. 누구나 예. 이제 이게 질병이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걸 알면 뭐 어떤 대응이든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 그런 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 확실한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원 차단만큼 좋은 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감염원이 중국 쪽에 가장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이 잘 협력을 해서 예. 그 감염 경로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사실상 국경 폐쇄까지는 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네. 국경 폐쇄가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그럼요. 있어요. 예.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또 아이고 우리가 그거 실수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한 것들을 가장 빠르게 정부가 제공을 해주고 예측 가능하게 해주면서 국민 수준을 믿고 국민이 협력해서 함께 예. 대처하는 거 이것만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긴급 담화를 통해서 뭐 여러 활동들과 관련한 얘기를 했죠. 대통령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과할 만큼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조치 사항들은 과할 만큼 강력 대응은 아닌 것 같고 예. 확진자가 556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86명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이미 3배 정도 가까이 넘는 수준인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이 그러니까 가장 전문가 집단인 의협과 감염법 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정부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의협에서는요. 이미 2월 4일 날 예.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정부 대응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이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협에서 얘기할 때는 사실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뭐 30번 환자까지는 정말 뭐 어떤 식으로든 다 추적 관리가 가능하고 그 사람의 감염 경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좀 일정의 좀 안도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 31번 환자 이후에는 도저히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31번 환자도 31번이 32번과 다른 환자를 감염시켰는지 아니면 31번 환자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된 건지도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교수님. 예. 마음 같아서는 네. 31번 환자가 네. 누군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하는 게 아주 이 간절한 마음인데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질병관리본부 조사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 내용하고 이거 살펴보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게 현실인 게 왜냐하면 이분이 8일 날 이제 이른바 뭐 검사를 거절을 했니 하면서 네. 9일 날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주인 16일 날 일요일 날 12시에 가서 예배를 봤단 말이죠. 네. 문제는 그러면 그분이
감염원이 되려면은 예. 그 이후에 다른 사건들이 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적 후행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게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다른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7일 날 온셋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는 5-6명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걸 바이러스를 그 형제로 치면 예. 형제들이 쭉 나타났는데 위에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 날 걸린 누군가가 바이러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게 나타나면 이게 아주 깔끔하게 그렇죠. 족보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위에 족보가 딱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31번도 뭐 딸일 수 있고 네. 또 그 옆에 분들도 또 이른바 형제지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른바 바이러스의 감염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가 지금 이제 이 대남병원 얘기도 하고 그렇죠. 장례식장도 예, 예.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이 범인이라면 이 경찰이건 취재를 해서라도 확인이 되는데 네. 이거는 흔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오리무중에 메르스 때도 그렇지만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1번 환자가 감염을 시켰는지 아니면 31번 환자가 같은 증상을 보인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31번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한 확진자들의 대부분은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글쎄요, 이 신천지라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종교 집단이 갑자기 이렇게 슈퍼 확진지가 된 건가요? 저는 이제 이거 신천지 종교는 한 20만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근데 문제는요. 그 87년에 그 창립이 됐는데 예. 신천지가 이제 국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29개 나라 있고요. 지난해에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발원지로 꼽히는 중국 우한에도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공간을 세웠다고 하죠. 바로 이제 중국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우한 이런 데 중국 전역에 다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신천지 그 총재 형이 이제 그 장례식이 이제 그 1월 3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네.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 신천지 교인들이 아무래도 이게 신천지는 이제 그 3대 성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청도하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고향이고 선친묘소가 있고 그다음에 과천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계룡산이 있거든요. 예. 이 3대 성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신도들이 거의 다 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때 저는 상당히 그 전파가 있었지 않나.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중국 결국 출입국 통제 이걸 이게 막았으면 초기에 저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이게 우리가 신천지 그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 개인들이 자기 정보를 그 국가에다가 바로바로 주고 협력하고 이러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꺼려하는 정보가 나갈까봐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자꾸 좀 약간 뭐 뉘앙스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그쪽은 더 움츠려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적인 정보는 필요 정보 외에는 그 유출이 되고 이렇게 유통이 되지 않게 최대한 정부가 보호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네. 그쪽에서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감한 정보를 가진 집단이라 이런 사람들은 전담반을 따로 두고 그 정보는 필요 정보만 유통을 시키는 어떤 관리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을 좀 안심을 시키고 빨리빨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아까 이 재생산 지수가 이게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이 질병은. 그러면 오늘 이제 123명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네. 글쎄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뭐 숫자가 굉장히 증가해서 결국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확진이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겠어요. 네,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여기 MBN에 출연해서 네. 그 아이스버그 효과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른바 이제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사실은 요것만인 줄 알고 배가 옆에 가다가 그렇죠. 밑에 하부 구조에 의해서 좌초되거나 전복되는 경우가 있는 게 이게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명의 환자가 나왔다는 거는 그 한 명의 확진자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수많은 곳을 침투를 해서 바이러스에 어떻게 보면 노력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러스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를 하는 시점이 과거에 한 5일, 6일치라기 때문에 예. 이 바이러스는 침투를 하게 되면 3일에서 5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바로 이제 확산을 하기 때문에 네. 역학조사관이 가면 이미 그 환자는 6일치 거를 지금 6일 전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다른 사람을 또 감염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로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압할 수 있는 조건은 숫자가 제한됐을 때. 네. 근데 지금은 벌써 556명인데다가 지금 이제 하루에 조사 건수가 2,000건, 3,000건이 넘어간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통계를 보면 2,000건, 3,000을 조사를 하면 5%에서 10%가 양성 환자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3,000건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치면은 600건 정도가 기본적으로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밑에는 또 있기 때문에 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종플루 때 저희가 이제 뭐 10만 이상으로 넘어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네. 다르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변수들이 성립을 하는데 정부가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높여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 간의 거리를 최대한 이격시키는 네.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신종플루로 치면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가 빨리 투입이 돼서 하는 거. 또 다른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감염 전파가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아직도 중국 그다음에 다른 나라 예. 지금 다른 나라도 이미 감염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일본 등. 그래서 밖에 이른바 모기 들어오는 창문을 네. 모기장 창문 못 닫겠으면 모기장이라도 빨리 치는 게 예. 완전히 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사람 간의 거리를 최대한 이격시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기장을 뭐 쳐야 된다 이거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뭐 일본 크루즈선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예, 우리가 2등이 확진자가 된 상태라 그게 지금 걱정인 거죠, 사실. 제가 이제 모기장 보니까 저는 박능우 있잖아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 예. 가장 이게 문제가 있다면 주무장관인데 그분이 이게 모기 창문 안 닫고 이게 어떻게 막느냐 예.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이니까 이게 모기가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어떻게 안이한 인식으로 지금 이게 농담할 때입니까, 장관이? 네. 정말 이게 심각한 단계에서 어떻게 겨울이니까 모기가 없다. 지금 이게 모기가 없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이게 그 창문을 닫든지 예. 모기장을 치든지 뭔가 이게 전면적인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초강력 대책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 전문가들이 토론을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소위 말해서 무증상 감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상이 명확하면 그 모기장을 칠 수가 있는데 네. 예? 그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도 전염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모기장을 쳐가지고서 한다. 그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경제라든가 일상생활 부분에서 깨져나가는 부분을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야 되지만 예.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그 가장 그 차선책들을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또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코로나19 첫 발병 이후에 현재까지 특히 31번 환자 이후에 대규모 신규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네네. 정말 뭐 한두 달 진행된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아까 보셨지만은 대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서문시장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서문시장에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는 모습은 네. 일단 대구 시민들이 지금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 거죠.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일단 경제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뭐 아주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정부가 좀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 정부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책들을 만들고 강력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 같은 경우 정부 정책에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랬을 땐 정부의 방역 체계 시스템들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봐서 벌어졌을 때 큰 문제는 확산도 중요하지만 확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노령자분들 같은 경우가 네.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일단
확산과 공포가 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경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게 0.2% 정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저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때 여기 심리까지 더 결합된다면 더 낮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경제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약자가 훨씬 더 예를 들면 더 치명적으로 그렇죠.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좀 안정감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안정감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좀 강력한 대책 의지를 좀 가지고 집행을 좀 해나간다면 제가 볼 때 그런 힘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협동을 하고 협조를 하게 되고 사회가 거기에 대한 완강한 좀 저항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사회 자체가 기저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확산의 경로는 더 커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정부가 좀 빨리 좀 발빠르게 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경제 전문가들은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지금 경제 부분이 그 사람의 이동이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유능해야 돼요. 예. 어떻게 유능해야 되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 그 사재기가 났을 때도 MBN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아니 정부가 나서가지고 먼저 마스크가 어디서 생산이 되고 네. 어떻게 유통이 되고 그런 걸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거기에 유통이 막히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아예 구매를 해가지고 판다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다른 소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이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사재기나 이런 게 일어나면 또 그런 유통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입장에서 이 안정적인 거를 넘어가는 데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부가 대신해서 중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인력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 이런 걸 지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투입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123명의 확진자, 추가 확진자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 55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곳에서 감염이 많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사망한 환자도 청도 대남병원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역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상당히 이게 치명적인 그 병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렇죠. 이건 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이제 메르스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네. 하면 메르스 때 이제 186명이 2015년 5월 20일 날 186명이 걸려서 예. 38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예. 우리 치사율 아까 계산하면 20.4%가 나오는데 네. 이거하고는 뭐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네. 당시에 이제 이렇게 치사율이 높았던 게 병원으로 침투를 했거든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평택 예. 성모병원이라는 데로 침투를 해서 또 거기서 그때는 이제 병원명을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더 아프니까 쪼로로 삼성 서울병원으로 네. 가서 응급실에서 기침하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또 모르는 상황에서 예. 선량한 사람이 또 선량한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보건당국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조금 앓다가 3주 정도 되면 이제 낫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여기 대남병원도 보고 그랬지만 예. 병원에 있는 기저질환 있는 사람한테 침투가 되면 본인들이 특히 이제 이른바 이 마음 건강, 이 정신질환 있던 분들은 예. 자기 의사표현까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폐렴이나 이런 걸로 알고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걸리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몸이 기본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네. 꼭 병원에 안 있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상생활 밖에서 계시면서도 본인 스스로 폐 쪽이나 심장 쪽에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급적 외출을 안 하고 이렇게 공중적으로 모이는 곳에는 네. 안 가는 게 개인의 건강도 좋고 다른 사람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 배출이 네. 훨씬 더 또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이어서 예. 본인 건강 관리 그리고 타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신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신천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이런 그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요. 예. 신천지 그 예배 특징. 예. 예배 특징. 아주 이제 밀접한 공간에서 그대로 이게 소리 내서 찬송이든 기도 네. 하다 보니까 거의 에어로졸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그 좀 심각한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천지 신자들 중에 예. 자기 신분을 이제 그 노출되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제가 종교적으로 이게 뭐 정통 이단 이걸 판단이 좀 어렵지만 네네. 아무래도 이게 집에 몰래 교회 다니는 분도 많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게 검사를 했을 때도 거부한다든지 네. 또는 이게 신분 노출을 꺼려서 지금 제때 이게 검사를 못 받는 이런 것들이 가장 그 큰 원인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그 병만은 마귀의 짓이다라고 해가지고 병에 걸리면 우리 신도들은 병에 걸리면 병원 가지 말고 예. 예배를 보고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뭐 교주나 목사를 만나면 낫는다라고 해서 병원 자체를 가는 걸 꺼려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특징도 이 병을 키우는 주연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신천지의 교주죠. 이만희 교주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급성장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마귀가 일으킨 일이다. 사실 우리가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사는 상황에서 저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과연 신도들이 이걸 보고 믿게 될까요? 저는 근데 하나 궁금합니다. 사례가 예, 있는 예. 게, 그러니까 이번에 간이식을 한 딸이 있는데 어머니한테요. 근데 간이식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신천지 신도라고 얘기했다는 상황이니까요. 전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신천지 지금 신도들 같은 경우가 제가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갖다 밝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 그래서 좀 신천지가 저렇게 이만희 뭐 교주가 얘기하는 저런 식의 마귀 얘기가 아니라 좀 제가 볼 때 사태가 지금 아주 참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뭐 성명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신천지에서 전 적어도 신천지 환자분들, 신천지 교도분들한테는 저도 신천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본인이 만약에 그런 병이 있거나 발열 같은 게 증상하거나 마른 기침을 한다면 네. 이제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니까 그러면 네. 적극적으로 네. 교주가 네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보건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내도 모자랄 판에 저런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을 믿는 그 성도들을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모는 그런 상황을 지금 교주가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저 분께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협조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위험 상황으로 자신의 성도들을 내모는 것이죠. 뭐 예. 막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 뭐 그 비유적인 표현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한 것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걸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네. 그 책임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에다가 차라리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좀 약간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 차라리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좀 보장을 받는 상황에서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19를 둘러싼 가짜뉴스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청년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더라. 그러니까 자각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그 위급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까? 이게 코로나19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중국에서 나오는 그 이른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예.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고 그렇죠. 그 영화 좀 좀비 영화 뭐 그런 거가 나오는 거를 봐서 네. 이게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 이
케이스가 저도 이제 뭐 이게 다시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쓰러진 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평소에 이분이 뭐 빈혈이 있었다거나 다른 뭐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는 싶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침투를 해서 호흡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른바 뇌로 침투하는 뭐 뇌수막염이나 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관련성은 조심스럽지만 현재로서는 좀 아닌 것 같고 확인은 해봐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알기로 음성으로 나왔다고 제가 네.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광주에, 관련은 예. 확실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어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혹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증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증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나올 때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그러는데 뭐 소화기 이런 거는 우리 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걸리면 뭐 네. 설사하고 뭐 배탈 가고 화장실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별로 관련성이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몸이 으시으시하고 네. 열이 좀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하면은 뭐 구토까지도 되는데 기본적인 독감이나 감기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예. 다만 이게 조금 다른 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걸리면 예. 증상이 잠복기 없이 거의 바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잠복기가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14일까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제대로 걸린 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문제는 지금 이 WHO 조사 결과 보면 10명 중에 8명은 예. 별로 이렇게 마일드 컨디션이라고 가지고 별로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예. 건강한 사람들.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가 오면은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게 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이 일반 흡수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의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이른바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정리를 하면 독감이나 감기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네. 본인이 선별 진료소나 다른 데 갔을 때 감기인 줄 알고 갔을 때 네. 만약에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하면 선별 진료소에 가 있는 다른 사람을 또 감염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코로나나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가지 말고 1339로 전화해서 정확히 알리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른바 이제 지도나 이런 걸 받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이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2019년에 발병을 한 거죠. 중국에서. 지난해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이제 발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뭐 사람 간 감염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오히려 그게 더 화를 키웠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그럼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현대 의학기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뭐 백신 이런 거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이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교수님? 우선 이제 두 가지로 네. 백신하고 치료제 얘기를 네. 두 개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백신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사람의 몸에서 끄집어내서 네. 통상적으로 이제 원숭이 신장세포라고 합니다. 예. 원숭이 신장세포에다가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살아있다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장세포에 넣어서 그게 복제를 스스로 하도록 네. 많이 이제 양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을 키워서 그거에 맞게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이번에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에볼라 치료제다, 항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게 왜냐하면 코로나 계열이기 때문에 예. 에볼라도 사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투여해보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 50% 효과가 있으면 나머지 이제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네. 다른 걸 넣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홍콩 등에서 치료제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한번 급하면 네.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치료제는 백신보다는 좀 빨리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바이러스를 뽑아내는 과정도 똑같지만 예. 이 몸의 항체를 형성하려면 사람 몸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에게 실험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원숭이나 전 임상이라고 해서 네. 원숭이 실험을 하고 일상이라고 해서 그게 안전한지, 이상, 효과성이 있는지, 삼상이라고 해서는 대규모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통상적으로는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예, 뭐 이렇게 과정이군요. 바로바로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한다 손 치더라도 짧게는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상황이 대부분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신이 상호 없습니다. 약방문격이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또 제일 문제가 이게 앞으로 매년 나오면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구나 돈 되겠네 해서 만들 준비를 하지만 이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 제약회사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 다음에 안 하기 때문에 백신을 기대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그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예, 이게 예. 지금 우리 진단 키트를 뭐 개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선별 진료소에 가서 받으면 선량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이거를 줘가지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는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키트가 우리 뭐 임신 진단 키트처럼 네. 가서 이렇게 받아서 약을 물을 넣으면은 빨간 거 파란 네, 거로 뭐, 해서 땅 99%, 99.9%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른바 가래를 엄청난 양에 뽑아내서 그게 보이지 바이러스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노미터 우리 나노 기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통상 10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엄청나게 증폭시켜야 되는 거. 네네. 그래서 뭐 32배 증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펜을 하나 이렇게 들어보이면 네. 바이러스가 100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게 36억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면 지구 인구 77억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키트는 드릴 수 있는데 키트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키트를 돌리는 PCR 장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폴리머라이즈 리액션 해가지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승, 2승, 3승, 4승 그래서 통상 35승 정도까지 한번 보여서 이제 색깔로 이게 바이러스 맞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SNS 상에서는 뭐 한인 의학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이제 뭐 곧 치료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은 그러면 좀 가짜 뉴스에 가까운 건가요? 뭐 그분의 과학 능력을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고 네. 어렵지만 통상적인 과학적인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 실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네. 참고로 메르스 때도 이런 똑같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도 백신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건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요. 네. 제가 봐도 이게 제약회사 이게 영리, 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맡기면 이게 어렵거든요. 아까처럼 이게 3년 걸리는데 예. 그럼 이게 비용을 막대하게 들였는데 종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빌 게이츠 재단 있죠. 예. 이런 데도 이게 1억 달러를 기부했더라고요. 그 백신 개발에. 네네. 그다음에 WHO도 뭐 한 8천억 정도 모금하는데 이런 이게 공익 기부 재단에서 뭐 비용을 댄다든지 네. 아니면 이게 국가가 주도해서 백신을 개발해야지 어떤 게 수익성을 하는 제약회사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 게이츠 얘기하셨으니까 빌 게이츠가 뭐지 IT 전문가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류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굉장히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 위기 경고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 우리 지구가 앞으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질병과 전염병의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커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천체 물리학까지 얘기해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른바 초신성이 네. 터져서 지구라는 게 형성이 됐고 그 지구가 45억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수많은 몇 억 년 역사 중에 바이러스가 한 12억 년 전에 출현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이게 합성이 되고 단세포가 되고 이른바 코끼리도 나오고 사람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한 600만 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45원 역사를 치면 영화로 치면 60분 영화에 마지막에 3, 4초밖에 안 된 그렇죠, 상황인데 예. 이 지구라는 어떤 그 인간들이 숫자가 갑자기 지구 전체를 지금 들먹이는 상황이 됐고 예. 그 들먹인다는 거는 다른 영역을 계속 침범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존부터 네. 삶을 침범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박쥐가 등장을 하는데 네. 박쥐는 사실은 사람들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데 영화 컨테이저라는 영화가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요. 예. 그 사람이 침투를 해서 불도저로 밀으니까 박쥐가 살 터전이 없으니까 다른데 돼지나 그렇죠. 예, 소나 예. 이런 데 기생을 하게 되고 그게 박쥐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면역성도 특이하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사람한테 되를 주고 말로 받는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려서 되기 때문에 우주에서 이른바 뭐 엄청난 그 은하철도 9호 같은 나오는데 침투하는 외부의 그 침투가 없다면 예. 내국 안에서는 이제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고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21세기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총균세라는 저기도 보면 네. 민족 간에 서로 고립돼 있을 상황에서는 항체가 형성이 된 게 달랐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잉카 제국이 문명 무너진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게 예. 총으로 죽인 게 아니고 사실은 세균을 묻혀서 그 민족의 95%가 네. 자연스럽게 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도 현대도 계속 우리가 자연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예. 우리한테 반격을 가하는 상황이 있다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이러스라는 게 저온 또 건조한 환경에서 잘 전파가 된다고 해서 겨울에 뭐 독감이라든가 코로나19 같은 것도 전염성 속도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높아지는 건데 이제 계절이 바뀌고 뭐 봄이 되면 조금 더 이 전염 그 재생산 지수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교수님? 네, 떨어지죠.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 온도가 낮은 게 바이러스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실은 우리 뭐 말라리아 이런 예. 거는 사실은 따뜻한 때 하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예. 바이러스가 차가운 것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코로나 계열은 기본적으로 이제 차가운데 그리고 햇빛을 두려워하고 네. 온도를 두려워합니다. 올라가는 거를. 예.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감염을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기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을 통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제가 기침을 하고 이걸 만지고 우리 사회자님이 제 컵을 또 만지게 되면 네. 이렇게 매개체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개체에서는 통상 추우면은 뭐 24시간 이상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살 수 있는 그 확률이 이렇게 로그 값으로 확 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4도일 때는 12시간 산다고 그러면 뭐 16도일 때는 훨씬 더 1시간도 못 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길 기대하고 방역 대책을 허술히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외부 조건상으로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에겐 네. 유의하고 일조량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에겐 유리하다는 상황이 맞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이제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 활동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야외 활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뭐 야외에서 같이 활동하는 걸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간다거나 뭐 이런 야외 활동 있잖아요. 운동을 한다거나 이건 어떻습니까? 야외 활동 하셔야죠. 예.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야외 활동도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등산 가고 조깅하고 하는 건 사실 미세먼지가 무섭지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에 조깅 하실 분들은 조깅하시고 예. 충분히 하시는데 다만 그런 거보다 광화문에서의 집회나 밀집 지역은 예. 아무리 야외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비말이 상대방한테 물론 이제 여기에 그렇죠. 이제 감염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독감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안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 밀집된 뭐 결혼식장, 예배당, 예식장보다는 조건이 사람한테는 유리한데 네. 굳이 본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런 집회 같은 데는 본인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예.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의 면역력을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 좀 팁을 좀 전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선 뭐 일반적인 면역력, 그러니까 이제 외생적인 이제 본인의 몸 면역력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좋은 음식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정신 건강적으로는 네. 많이 웃으시고, 박수 많이 치시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끔 웃기도 하시던데 네. 실제적으로 사회 역학에서
많이 웃는 사람과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우울하신 분과는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30~40%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웃는 분들이 면역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운동하시고 친구 간의 화해, 가족 간의 화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는 이른바 호흡기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문제가 된다 하면 마스크를 저는 뭐 꼭 권하라고는 하지 않는데 네네. 들판에서 뭐 쓰실 필요는 없고요. 좀 군집된 장소, 지하철에 사람이 빡빡할 때는 마스크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손을 자주 씻는 거. 네네. 저는 요 얘기 마저 하는데 이거 좀 맨날 얘기하면 좀 웃으시는 분이 예. 많아서 손을 씻을 때 예. 곰 세 마리를 부르면서 곰새마리 노래가 끝날 때까지 예, 곰새- 30초 정도는 이제 손을 꼭 씻으라는 그런 우리나라 얘기인 거죠? 보건당국에서는 30초를 얘기를 하고요. 네. 미국 CDC에서는 20초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초까지 하려면 대부분 본인이 달성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이 곰새마리 네, 노래가 그래서 30초 정도 되나요? 22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을 해서 22초로 해서 한 번 이렇게 쓰시고 네. 그다음에 이 깍지 이 네. 사이를 끼시고 예. 그다음에 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훑어서 손을 씻는 방법도 있군요. 네, 6단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 여기 엄지 손가락이 사실은 핸드폰도 만지고 봉도 많이 만지고 하기 네네.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손톱에 있기 때문에 손톱을 긁어서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노래를 너무 크게 부르면 예. 공중 화장실에서 약간의 오해할 수 네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조그맣게 부르면서 씻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여하튼 손을 잘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왜냐하면 타인 간의 뭐 이런 비말 접촉이나 이런 거 과정에서 손에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이거는 뭐 100% 손과 그 입과 특히 이제 눈도 왜냐하면 눈도 이게 이제 미국 CDC에서는 possibly eyes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눈도 호흡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약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눈으로 들어가면 코 쪽으로 이렇게 시큼합니다. 그게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쓰시고 장갑도 끼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손을 게을리하시는 분들은 장갑 쓰시고 지하철 만지시고 특히 요즘에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사서 쓰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방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료진, 정부 당국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또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권 관련한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5 총선까지는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상당히 큰 소리로 외부에 연출되는 것 같죠. 자, 장성철 소장님. 네. 민주당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공천과 관련한 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한국당, 민주당,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유독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죠? 근데 지금 그렇게 큰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김남국, 금태섭 예. 이런 분들 때문에 크게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제 70여 명에 달하는 청와대 인사들을 어떻게 네. 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공천 줄 것이냐, 공천을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반발할 것이냐 이런 난제들이 불어져 있는데 네. 저는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2016년 새누리당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분열 때문에 망했는데 그 분열은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변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주면 더욱더 건강한 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네, 금태섭하고 이제 네. 그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어느 정도 뭐 교통 정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결국 이제 금태섭 의원도 그대로 이제 경선을 붙여서 공천하고 네. 그다음에 김남국 변호사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아마 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작을이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게 김남국 변호사가 중앙대학 나왔고 네. 변호 사무실을 이게 동작구에 얻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조국 내전이요. 예. 조국 외전으로 바뀝니다. 아, 기존의 금태섭, 김남국의 싸움은 조국 내전이죠. 예. 내부에. 민주당 내에서요. 그러나 예. 외전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나경원 그렇습니다.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동작 을에 출마를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외전으로 확산한다. 조국 외전이. 왜냐하면 네. 이게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방송에서 변호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서초동 집회 사이도 보고 네. 조국 백서덕이 편집했잖아요. 결국 조국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고요. 이 김남국 변호사가 만약에 나경원 의원하고 붙으면 예. 저는 이제 조국 프레임으로 다시 이게 그 외전으로 번지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그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국 그 전 법무장관과는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상당히 뭐 대학 시절엔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작 을에서의 선거가 이 조국 프레임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글쎄 김상현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느 글쎄요. 정도? 저는 이제 뭐 격전이 될까요? 김남국 변호사가 뭐 그런 활동들을 했지만 예. 과연 조국이라는 그 저기에 상징성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나경원 후보 쪽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들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금태섭 의원하고 그 붙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김남국 변호사가 그 정도의 조국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남국 변호사가 좀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주 활동 무대와 그 연고가 동작에 예. 있는데 강소로 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공약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 포인트가 논란을 촉발시킨 건데 뭐 동작에서는 뭐 나경원 그 전 대표가 뭐 그런 류의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국 사태, 조국 그 정국에 있어서 뭐 전면에서 뭐 엄청난 또 그 싸움의 투쟁에 뭐 맨 앞에서 뭔가 논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도 없잖아요. 네네. 그 둘이 친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저는 가지 않는다. 외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여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프레임이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김남국 변호사가 굉장히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이미 5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했죠. 미래통합당의 파괴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뭐 예를 들어 뭐 한 15명 이상 확보한다면 원내 1당이 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친 두 정당이 합친 정당이 1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비례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상황 자체가 안 좋아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 이전만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민주당이 선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정부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상황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자기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소위 선거연대 아니면 그렇죠. 정당연대를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225석 대 75석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 후퇴해가지고 253석 대 40 현행대로 된 네. 거고 대신 이제 30석만 캡을 씌워서 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예를 들면 현실적인 조건을 들면서 이 현실적 조건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네. 비례 유성정당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한다면 예. 그야말로 우선 어떤 선거를 할 거냐 민주당이 자기 정체성과 갖다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소위 이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정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법으로 네. 본인이 얘기했던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번 선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전이라고 하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된 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였죠. 핵심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의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원칙적 기조를 유지하되 만약에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측면으로 정의당이든
4+1 제가 있었으니까요. 거기랑의 선거연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지 않고 소위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처럼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유성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 국정운영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발상, 소위 꼼수의 발상을 꼼수로 대응하는 식으로 가는 건 민주당이 취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장성철 소장님은 뭐 오랜 정치 관련한 일을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도 탄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어쨌든 15석 내외의 네. 비례대표 의석을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못하면 그것이 총선 후에 제1당과 제2당을 판가름할 수 있는 네. 의석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1당을 뺏기면 국회의장 뺏기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여러 가지 법안들 처리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 정권 사람들이 지난 시절에 말과 행동 다른 거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네. 말을 뒤집어서 비례정당 만든다는 거 전 그렇게 뭐 색다른 일이 아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주도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손혜원 무소속 의원 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색깔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분들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나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그 정당을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시민이 뽑는 뭐 위성정당을 하지만 그건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결국 저는 이제 미래한국당하고요. 예. 그다음에 비례민주당은 전혀 차원이 틀려요. 네. 미래한국당은 1+4가 결국 이제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해서 준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이니까. 지금 4+1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구책, 정당방위 측면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또 이게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든다? 예. 이거는요.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입니다. 본인들이 이게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소정당 4당이 있잖아요. 예. 4당이라는 게 배신의 정치입니다. 지금 이게 공수처는 그러면 돌려놔야 됩니까? 공수처 받으려고 준연동형 비례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게 다시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정치 도의상으로도 안 맞고 네. 그리고 이게 자기 모순이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자구책이기 때문에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4+1이 선거제 개혁한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네.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될 때부터 이거는 유사정당, 네. 비례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다 그 현실화됐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한 1년 한 8개월, 10개월 전부터요. 예. 이걸 담당하는 간사위원부터 해가지고 모두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네. 틀림없이 분식 투표로 간다. 네. 좋은 의미로 하면은 교차 투표인데 적극적으로 하면은 사실상 이게 분식 투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법과 위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분식과 이런 네. 거는 교차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가 중요했냐? 개혁 입법이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예, 조정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때의 그것이 이제 만약에 어떤 대가로 지금 온다. 근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겠다. 그거는 정당한 정치가 아니죠.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번 한 번만의 선거의 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이후에 정치의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거 한번 해보니까 이거 분식 투표가 이루어져서 네. 제도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다시 바꾸자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리인데요. 예. 이제 정치가 실리와 명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눈앞에 실리를 취할 것이냐, 이런 유혹에 빠질 것이냐, 이게 고민일 텐데 예.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그 현 정부가 쌓아온 득점 포인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느니 대선까지를 바라보고 간다면 지금은 현 상황에서 명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많이 얻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연대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뭐 민주당은 이런 공천 잡음이 있고요. 미래통합당도 공천 물갈이 이걸로 한참 시끄러워요.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TK 지역 특히 물갈이. 이것도 시작이죠. TK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20석을 갖고 있는데 예. 5명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50% 이상 하겠다고 예.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5명은 최소한 더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을 것인가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외부에서 통합되면서 대략 5, 60명 정도의 출마 대기자들이 있어요. 네.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불출마시키는 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네. 하지만 그 대기자들을 어느 곳에 어떠한 명분을 갖고 배치를 하느냐. 그것이 향후 공천 갈등의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0% 공천이면 5명 정도가 더 남은 셈이네요. 네. 자, 오늘 MBN 시사 스페셜은 코로나19 특집으로 30분 더 편성을 해서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123명이 추가돼서요. 국내 총 확진자는 55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네 번째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산하는 것도 이제 뭐 시간 문제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정부 당국이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운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